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사연을 읽어드리는 필립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사연 들으시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대 중반이 된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사연에 나올 법한 이야기가 생기지 않을 줄로만 알았는데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건가 봐요. 저에게도 이런 곳에 사연을 제보할 정도로 기가 막힌 일이 생길 줄이야. 말주변도 없고 딱히 재밌는 사람도 아니지만 그래도 저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천천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저희 집 형편은 아주 찢어지게 가난하지도 그렇다고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을 만큼 부유하지도 않았습니다. 평범한 회사의 샐러리맨으로 일하던 아버지, 그리고 화장품 가게에서 일을 하시던 어머니. 그 시절 두 분의 수익은 세 식구가 생활하기에 나름 괜찮은 수준이었지만 대출이자며 보험료며 이곳저곳 나갈 곳이 많아 월급이 들어온 뒤 잠깐 눈을 감았다 뜨면 통장 잔고의 절반 이상이 사라져 있는 수준이었어요. 요즘 친구들은 잘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적에는 세일러문이나 디즈니 명작 동화, 궤도소녀 잔네 등 고전 애니메이션들이 유행이었어요. 항상 학교에 다녀오거나 저녁을 먹을 시간쯤 되면 TV 앞에 앉아 만화 영화를 보는 것이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텔레비전에 나오는 귀여운 캐릭터들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런 캐릭터를 그려내는 만화가가 되어야지 라는 작은 꿈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림이요? 당연히 잘 그리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동그라미를 그리고 짝대기를 그려 넣으면 사람 완성이고 삼각형에 사각형 하나, 그리고 그 사각형 안에 4등분된 사각형 2개를 나란히 그려 넣어주고 중간에 사각형을 하나 더 그려주면 집 완성. 물론 지붕에는 굴뚝도 하나 넣어주면 완벽. 초등학교 시절 저의 그림 실력은 딱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 애가 만화 캐릭터를 그리는 만화가가 되겠다는 꿈을 가졌다니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아주 기가 차실 겁니다. 하지만 만화가가 되겠다는 확실한 꿈을 가진 그날부터 저는 빈 노트나 스케치북, 종이 등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만화 캐릭터들을 서툴게 따라 그리기도 하고 수업 시간에도 책 모퉁이에 몰래 그림을 그리다가 혼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물론 집안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해 제대로 된 그림 도구는 살 수 없었지만 저는 학교 앞 500원짜리 컵떡볶이와 300원짜리 슬러시의 유혹을 하루하루 참아내고 친구들의 꼬드김도 뿌리치고 부모님이 가끔 주시는 용돈을 차곡차곡 모아 동네 문방구로 달려가 색연필이며 크레파스 등의 도구들을 구입해 그것으로 색색의 그림을 그려내곤 했습니다. 물론 군것질을 포기해야 해서 좀 씁쓸하긴 했지만 어린 시절 꿈을 위해 한 발짝, 두 발짝 다가간다는 것은 저에겐 정말 의미 깊은 일 중 하나였어요. 좀 더 완벽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미술학원을 다니면 어떻겠냐는 친구들의 제안이 있었지만 저는 쉽게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집 형편은 한 달에 몇십만 원씩 하는 학원비를 감당하기에는 좀 힘들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또 그리고 공간이 없으면 비집어서라도 그림을 그리고 잠을 줄여가면서까지 그림 연습을 했습니다. 예술에는 혼이 깃들어야 한다고 하죠. 그 시기에 저는 혼이 깃든 것이 아닌 영혼을 갖다 바친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이 되기까지 모은 그림은 약 3,000장 정도였으며 그림 실력도 해를 거듭하며 점점 발전해 나가고 있었죠. 고등학교 성적이 썩 좋은 편에 속하는 건 아니었지만 학교 성적보다는 실기 성적을 더 중심적으로 보는 지방의 한 대학교 애니메이션과에 지원을 해 당당하게 합격을 하게 되었어요. 실기 전형 우수자, 그리고 저소득층 장학생으로 입학을 하게 되었기에 부모님께서 등록금 부담을 지실 일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부분이 저는 제일 좋았지요. 대학교에 들어가서 제가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 더욱 깊이 공부를 한다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저와 취향이 비슷한 사람도 있었고 정반대인 사람도 있었고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도 만날 수 있어 대학이라는 곳은 참 특별한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한창 학교에 적응해 나갈 시기,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참 결이 비슷한 사람이었어요.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저보다는 조금 더 소심하고 유순했던 성격 정도?
음식으로 따지자면 아마 순두부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남편도 저와 마찬가지로 만화를 좋아했고 그 분야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기에 대화가 참 잘 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과제도 함께했고 공모전도 한 팀으로 참가해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전우애로 20살의 첫 연애는 참 순탄하고 말랑했고 따뜻했습니다. 하루하루 갓 지은 따뜻한 밥을 먹는 그런 느낌이었답니다. 하지만 사랑은 사랑이고 꿈은 꿈인 법. 제가 막 20살이 되던 시기 매우 유명한 플랫폼에서는 웹툰 공모전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희는 애니메이션 학과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그 공모전에 참가를 해야만 했고 신입생을 비롯해 졸업을 앞둔 4학년 선배들까지 콘티를 짜고 스토리보드를 그리느라 골머리를 앓아야 했습니다. 그 공모전에는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 사이 순위권에 든다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을 따는 수준이었어요. 물론 저도 아주 쓴 고배를 여러 번 들이켰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 포기라는 단어는 없어요. 포기는 배추 살 때나 쓰는 거라며 저는 공모전에 떨어지고 또 떨어져도 계속해서 웹툰 공모전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팀으로 참가할 때는 팀으로, 개인으로 참가할 때는 개인으로. 다른 친구들은 떨어지게 되면 다들 깔끔하게 기권을 하거나 펜대를 놓아버렸지만 유일하게 저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저에게는 아주 간절했던 기회였거든요. 그로 인해 제 별명은 자타공인 오뚜기가 되었고 마지막 학년이 되던 그 해 저는 처음으로 웹툰 공모전 32강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같은 아이디, 다른 주제로 만화를 올려왔기에 어지간한 분들은 모두 저를 알고 있었어요. 해를 거듭할수록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점점 늘어갔고 32강에 진출했을 때의 댓글창은 드디어 순위권 내에 들었냐며 축하한다는 댓글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스토리가 신선하고 그림체가 좋다며 더 잘됐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의 응원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저는 마지막 학년 졸업작품을 준비함과 동시에 공모전에도 뼈를 돌돌 갈아 넣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1위가 발표가 나던 날, 저는 총 4년의 시도 끝에 웹툰 공모전 1등의 영예를 안을 수 있었어요. 학교에서는 이례적인 일이라 아주 난리가 났고, 그땐 남자친구였던 남편도 진심을 다해 축하해 주었습니다. 진짜 축하해. 너라면 해낼 수 있을 줄 알았다니까. 고마워. 네가 옆에서 도와주고 응원해준 덕분이지. 이제 최 작가님이라고 불러야 하는 건가? 아직 계약서에 사인도 안 했거든요. 1위 발표가 난 지 한 달여가 지났을 쯤 해당 플랫폼에서는 계약 제의 연락이 왔고 저는 정식으로 웹툰 작가로 데뷔를 하게 되었어요.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셨지만 그 중에서도 어린 시절부터 저를 조용히 응원해 주셨던 부모님께서 제일 기뻐해 주셨어요.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만화가의 세상에 발을 내딛게 되었고 제 생활은 이전과 다르게 정말 바빠졌지만 그 사이에 사랑도 변함없이 잘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힘들고 지쳐 보일 땐 남자친구가 스스로 어씨를 자처하기도 했지요. 그렇게 23살에 시작한 저의 데뷔 첫 작품은 30이 되던 해 아쉽게 결말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 저희 사랑에도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수연아. 응? 이제 작품도 마무리됐잖아. 응. 우리 결혼할까? 순한 순두부 같던 그리고 가장 남편다웠던 고백. 로맨틱한 분위기도 반지도 없이 풀벌레가 찌르르 울고 바람소리에 나뭇잎이 곱게 흔들리는 소리만이 가득했던 초가을의 공원에서 남편은 붉어진 얼굴로 저에게 결혼하자는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참 그답다는 생각이 들어 웃음이 절로 나왔지요. 어떠한 무력도 결혼에 대한 로망도 바램도 없었던 저였기에 저는 그 멋있는 프로포즈를 받아주었습니다. 저는 저희만을 사랑하고 저희만 좋으면 끝일 줄 알았어요. 그 당시 30이었던 제 머릿속은 정말 꽃밭이었던 걸까요? 결혼식을 치르기 전 가장 중요한 단계라는 상견례 자리에서 저희 커플은 예상치 못한 아주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어머님이셨지요. 사실 연애를 할 때에도 남편은 가족 중에서 유독 어머니에게 쩔쩔매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님이 전화가 와 소리를 조금이라도 지르라 치면 잔뜩 기가 죽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어딘가 놀러를 갈 때나 과제를 한다는 이유로 밤을 새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꼭 어머님의 허락이 필요했지요. 처음에 저는 마마보인가? 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내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형이 9급 공무원이거든. 형수님도 9급 공무원이시고 그래서 엄마가 나 여기서 만화 그리는 거 진짜 엄청 싫어하셔. 매일같이 자퇴하고 반수하라는 말을 달고 사신다니까. 그래서 그냥 어머니 말 들어드리는 거야. 여기 다니고 있는 건 오로지 내 꿈이고 고집이어서. 그래서 어느 정도의 각오는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만화를 그리는 사람들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저를 봐도 딱히 탐탁치 않아 하실 거라는 것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 듣자 하니 사돈 되실 분들은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시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냥 저희는 직장 다니면서 돈 벌고 있죠. 참 안 됐습니다. 딸이라도 좋은 직장에 다녀 돈 잘 벌어서 부모님 호강을 시켜드려야 하는데 돈도 쥐뿔도 안 되는 만화가나 하고 앉아있으니 저희 큰애랑 큰며느리는 저기 그 공무원 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는 뭐니 해도 안정적인 공무원이 최고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공무원도 좋지만 그래도 저희 애가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 게 저희는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일 거라곤 생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남편의 형은 저희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는 내내 은연중에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는 듯한 발언을 여러 번 했고 저희 직업을 까내리는 듯한 말까지 서슴없이 하셨어요. 저희 가족 모두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었기에 아무 말 없이 웃기만 하다가 자리는 어영부영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난 이후 부모님들의 표정은 더 말할 것도 없었지요. 이 결혼 꼭 해야겠어? 네 직업에 대해 저렇게 탐탁찮아 하시는데 어머님은 원래 그러셨댔어. 재현 씨한테도 그랬는데 나한테는 안 그러실 거라 생각했어. 이미 다 예상했잖아. 그래도 엄마는 저 정도일 줄은 너 결혼하면 시집살이 엄청 당하겠더라. 부모님은 은근슬쩍 결혼을 물리기를 바라는 입장이셨지만 그래도 저는 남편과 결혼하는 거지 어머님과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괜찮다고 이 정도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며 부모님을 안심시켜드렸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머님과 남편의 잦은 마찰이 있었지만 저희는 아슬아슬 위태위태한 외줄타기를 하듯 겨우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연인이 아닌 가족이 되는 과정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휴식기도 어느 정도 가졌고 저의 복귀를 바라는 팬분들도 적지 않아 플랫폼에서는 이제 슬슬 차기작을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냐는 연락이 왔습니다. 마침 저도 이제 슬슬 다시 그림을 그려볼까, 어떤 주제로 차기작을 준비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터라 플랫폼의 연락이 반가웠지요. 이런저런 의논 끝에 차기작은 요즘 대세라는 생활툰과 일상툰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고 프롤로그만 올렸을 뿐인데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인기순위 3위로 올라가는 등 반응은 아주 뜨거웠어요. 2년이라는 공백은 짧지 않은 공백임에도 불구하고 저의 복귀를 반가워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학교를 졸업하고 난 후 영상 관련 회사에서 영상 그래픽을 담당하는 일을 하다가 지금은 꽤 큰 디자인 회사의 CG 부분을 담당하는 담당자로 이직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과 제가 벌어들이는 월 수입을 합산한다면 달에 1,000만 원은 거뜬히 넘어가는 수준이었습니다. 그중 만화가인 제가 벌어들이는 돈은 조회수, 별점, 댓글 등등을 따져본다면 월 800만 원 정도였어요. 아이도 없이 두 사람이 생활하기에는 정말 아주 넉넉한 정도의 수익이었지요. 잠을 잘 시간이 줄어들고 음식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할 정도로 저희 두 사람은 바빴지만 그만큼 저축되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 부부는 그 어떤 불평불만도 없이 이 생활에 만족하면서 서로의 자리에서 서로를 응원하며 나름 건강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창 바쁜 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벼랑간 시어머니께서 연락이 오셨습니다. 예, 너희는 도대체 뭐라고 살길래 안부 연락조차 없냐? 꼭 이 늙은 시애미가 연락을 먼저 해야겠니? 아이고 어머님 죄송합니다. 요새 새로운 작품을 하나 시작해서 그것 때문에 아주 정신없이 바쁘네요. 새로운 작품?
너 설마 아직도 그 돈도 안 되는 만화가 나부랭이 같은 거 하고 있는 거야? 제가 말을 해놓고도 제가 아차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결혼하기 전과 후 변함없이 만화가라는 직업을 엄청나게 싫어하시는데 근데 또 여기서 제가 눈치를 볼 건 없겠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어서 퍼뜩 정신을 차리고 대답을 했어요. 만화가 나부랭이 아니고요, 어머님. 되도록이면 작가라고 해주시면 좋겠는데. 작가는 얼어돼지 작가? 네가 무슨 작가냐 작가가? 만화가 나부랭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구만. 너네가 네 귀에 딱지가 않게 말하지 않았었나? 언제까지 이야기를 해줘야 정신을 차릴 거냐? 어머님, 지금 당장 진행 중인 생업을 때려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나저나 무슨 일로 연락하셨어요? 무슨 일은? 꼭 내가 뭔 일이 있어야 너한테 연락을 하냐? 이번 주말에 집에 좀 내려와라. 오랜만에 가족끼리 밥 한 끼 먹게. 어머님은 가족끼리 모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셨어요. 형님도, 아주버님도, 아버님도, 남편도 딱히 좋아하는 눈치는 아닌 것 같았고 저 또한 그 식사 자리가 몹시 불편했지만 어머님 혼자 그 분위기를 즐기셨습니다. 네, 맞아요. 어머님은 세상을 혼자 살아가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로지 세상의 기준은 본인이라 생각하시는 분이라 설명을 드리면 딱 알맞겠네요. 어머님이 말씀하신 주말은 하필 마감을 앞둔 때였습니다. 전화를 받은 날은 목요일, 이틀 안으로 칼같이 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말이었어요. 딱 죽어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오래간만에 가족 모임이기도 하니 밤을 새서라도 작품을 마무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주말에 내려가겠노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요. 이번 주 주말 아마 토요일일 것 같은데 어머님이 집에 내려오라고 하셔. 다 같이 모여서 오랜만에 밥이나 먹자고 하시네. 뭐? 이번 주 토요일? 당신 딱 마감날 아니야? 맞아. 그리고 오늘은 목요일이지. 아, 진짜 미쳤는데. 거절하지.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뭘 거절해. 거절했다가 무슨 욕을 얼마나 들어먹으려고. 나 더 길게 살고 싶지는 않거든, 자기야. 미안해. 내가 목소리를 크게 내지 못해서. 됐어.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오히려 속 편해. 안 그래도 나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데 뭐 별 수 있나. 아무튼 나 며칠간은 작업방에서 잘게. 서운해도 이해 좀 해줘. 알겠어. 스케치를 하고 선을 따고 정리하고 채색을 하고 수십 컷을 이런 식으로 작업하려면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였지만 주말에 있을 모임을 위해 저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토요일 자정에 세이브 원고를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은 빵과 샌드위치, 커피만으로 생활을 했고 잠도 거의 자지 못했기 때문에 거울 속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은 페인 한 명이 거짓골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오래간만에 시댁으로 가는 거니 좀 꾸미고 갈까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가족이니까 되려 편한 모습이 더 좋겠구나 싶은 생각에 담당자님께 작업물을 메일로 전송하고 옷장에 있는 티셔츠와 바지를 꺼내 입고 시댁으로 부랴부랴 향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자마자 맞이한 건 어머님의 한심하다는 눈빛이었어요. 야, 너 꼬라지가 그게 뭐냐? 무슨 서울역에서 노숙하다 온 사람도 아니고 노숙자도 너보다는 멀쩡하겠다. 까마귀가 친구하자고 안 달려들디? 아, 어머님, 제가 그렇게 엉망인가요? 너는 거울도 안 보고 사냐? 네 상태가 지금 어떤지 내 입으로 직접 말해줘야 알아듣겠어? 아니에요. 말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어머니의 면박을 받고 식탁에 앉았는데 따뜻하고 맛있는 고기 반찬은 아주버님과 형님의 앞에, 냉장고에서 먹다 남은 장조림과 쉬어 빠진 김치는 저희 부부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는 밥상에 있어서도 차별이 시작된 것이지요. 반찬을 여러 번 번갈아 보던 남편이 울컥한 표정을 지었지만 옆에서 저는 참으라며 남편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고기 반찬이야 집 가서 해먹으면 그만이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식사를 하는 내내 어머님은 쉴 새 없이 저희 부부에게 잔소리를 해대셨습니다. 야, 너희 형님 좀 봐라. 얼마나 깔끔하고 단정하게 해가지고 다니냐? 이래서 내가 너보고 만화가 그만두고 공무원 준비나 하라고 그렇게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어머님, 저는 그래도 지금 이 생활에 만족하고 살아요. 만족은 개뿔이 만족이야? 내가 지금 밥을 먹고 있으면서도 네 얼굴만 보면 여기 있는 부침개로 네
따귀를 날리고 싶은 심정이다. 부하가 치밀어 올라서 아주 그냥 어른 알기를 우습게 알지 너. 아니요. 어머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는 잘 알지만. 재훈이 너도 그래. 엄마가 계속 형 따라서 공무원 준비하고 좀 편하게 직장 다니라고 몇 번을 얘기하니 돈도 안 되는 그 영상인지 뭔지 아는 게 그렇게 좋아? 엄마, 저 진짜 좋아서 하는 거예요. 어머님, 저랑 재훈 씨랑 합쳐서 월 1,000만 원 넘게 벌어요. 그중에 제 몫은 한 달에 8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정도면 저희 두 사람 충분히 먹고 살잖아요. 아이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야, 너 그 돈을 평생 벌 수 있을 것 같으니? 인기 떨어지면 그 돈도 순간이야, 순간. 근데 구급 공무원 해봐라. 안정적인 직장에서 정년 퇴직할 때까지 일할 수 있어. 꼬박꼬박 밀리는 거 없이 월급 들어오지. 전망 좋지. 네가 아는 그 만화가 같은 쓰레기 직업보다 공무원이 100배, 1000배, 아니 10,000배는 더 좋다. 내가 괜히 너보고 하라고 등 떠밀겠냐? 다 너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니까 하라고 하는 거지. 옛말에 어른말 들어서 잃을 거 하나 없다고. 지금은 내 말이 다 잔소리 같겠지만 나중 가서는 나한테 감사하다고 절할 날이 올 거다. 네, 어머님. 어머님이 그렇게 원하시니 제가 공무원 준비는 해볼게요. 아니 준비만 하지 말고. 당신 그만해. 애들 밥 먹다가 재야겠어. 어머님의 속사포 같은 잔소리, 그리고 직업 비하는 아버님의 숟가락 중재로 겨우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어수선한 식사 자리가 끝난 후 아버님은 저에게 전화를 걸어주셨어요. 오늘 많이 속상했지?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는 마라. 아니에요, 아버님. 마음에 담아둔 거 하나도 없어요. 네 시엄마가 저렇게 이야기해도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상식이라는 것이 통하지 않는 대화 속 아버님은 남편과 함께 저를 이해해주고 응원해주는 분이셨어요. 몸이 많이 편찮으셨고 볼 때마다 야위어가는 것이 눈에 확연히 보일 정도셨지만 따뜻한 마음 하나만큼은 예전과 변함이 없으셨지요. 가까이 살면 매일같이 찾아뵈면서 건강을 살펴드릴 수라도 있을 텐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여유가 없어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묻는 것이 전부였던지라 많이 속상할 따름이었어요. 깊어지는 겨울 속 아버님의 병환도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고 결국 눈이 많이 오던 어느 겨울날 봄같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던 아버님은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과 작별을 고하셨습니다. 장례식은 생전 아버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증명하듯 아주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저희도 찾아오는 손님들을 맞이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고 장례를 마무리 지은 다음 겨우 가족들과 말을 섞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아버님이 남기고 가신 유산을 모두 아주버님 내외에게 물려주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 너 그거 알고 있지? 아버지 유산은 우리가 다 물려받기로 했어.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 유산을 왜 전부 형이 물려받아? 그럼 우리는? 아, 이야기 못 들었구나. 나는 이미 알고 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장남이기도 하고 너희가 너희 입으로 말했잖아. 이미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잘 먹고 잘 산다고. 잠시만요, 아주버님. 그래요, 유산은 그렇다 치고 원래 저희에게 물려주시기로 한 집은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거죠? 아, 그거? 내가 이미 부동산에 내놨다. 네? 누군가 뒤통수를 한 대 세게 때린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희 부부는 이 부분에 대해 아무것도 들은 것이 없는데 결국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를 치고 결론까지 다 내놓은 다음 저희 부부에게 통보를 해준 것이나 다름이 없었던 거죠. 머릿속은 백지장처럼 하얘졌고 속에서는 깊은 분노가 점점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잔잔하게 폭탄을 머금고 있었던 제 입에서는 곧 5만 가지 쌍욕이 튀어나올 기세였어요. 어머님, 그건 아버님께서 저희한테 물려주시기로 한 집이잖아요. 그게 왜? 그래서 뭐? 내가 내 멋대로 팔아서 불만이라 이거냐? 눈 똑바로 치켜두고 쳐다보는 거 봐. 너 여차하면 나 한 대 치겠다. 억울하면 너희도 잘라든지 공무원 하던지. 어디 감히 시애미 앞에서 눈을 똑바로 뜨고 달라들어? 어머님! 진정해 동서. 제사를 우리가 가져가겠다는 명목으로 유산 물려받은 거니까. 그리고 동시에 어머님도 같이 우리가 모시기로 했어. 다들 장례 치르느라 몸도 마음도 힘들고 피곤할 텐데 힘 그만 빼고 오늘은 다들 돌아가는 걸로 해요. 고생했어요, 도련님. 고생했어, 동서.
다행히 형님께서 상황을 정리해 주셨고 저는 가슴속에서 이따만큼 올라오는 욕을 겨우 삼켜낸 채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생각할수록 괘씸했어요.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당히 물려받아야 할 집까지 물려받지 못했다는 게, 하지만 남편은 애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매번 이렇게 일이 틀어지게 되어 자기도 미칠 것 같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어 미안하다며 저를 꼭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이제 제가 의지할 수 있는 건 저희 부모님과 남편뿐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애초에 유산에는 관심도 없었지만 어머님의 그 적반하장 태도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일 뿐이니까 좋게 생각하며 화를 꾹꾹 눌러 담았답니다. 그로부터 2번의 사계절이 흘러 아버님의 2번째 제사를 일주일 정도 앞둔 날, 벼랑간 형님께서 전화가 오셨습니다. 제사가 아니라면 형님과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교류를 하는 일이 없었기에 조금 어색하지만 어색한 티를 내지 않기 위해 목소리를 2번 다듬고 반가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 형님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동서는 언제나 밝은 목소리라 기분이 좋네. 나는 잘 지내지. 동서도 작품 잘 되고 있지? 물론이죠. 언제나 제 작품은 1등을 달리고 있답니다. 다행이네. 아 맞다 동서. 다름이 아니라 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연락했는데 지금 잠깐 시간 괜찮아? 네 물론이죠. 뭔데요? 뭐든 대답해 드릴게요. 저기 제사 음식 어떻게 해야 해? 상식이랄 게 통하지 않는 이 집구석에서 유일하게 대화가 통했던 형님. 이성적이고 차분하고 명석한 두뇌까지 겸비한 그녀에게 유일하게 신이 주지 않은 것은 바로 가정적인 면이었어요. 밖에서는 능력을 인정받는 공무원이었지만 집에 들어오는 순간 요리는 물론이고 청소와 빨래도 할 줄 모르는 백침이 넘치는 주부 1에 불과했기 때문이었지요. 작년 첫 제사는 처음이라 제가 형님을 도와 음식을 준비했지만 올해부터는 형님 혼자 준비를 하셔야 했기에 막막함에 저에게 SOS를 청하신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음식은 다 직접 해야 하는 거지. 네, 맞아요. 떡이나 수육 같은 경우에는 가게에 돈 주고 맡기면 되는데 전이나 튀김, 생선 같은 건 직접 재료 사서 굽고 튀기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그렇구나. 힘드실 것 같으면 이번에도 제가 가서 도울까요? 아니야. 그게 문제가 아니라. 벼랑간 말끝을 흐리더니 수화기 속에는 말없이 땅이 꺼져라 깊은 한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늘 이성을 가지고 같은 목소리 톤을 유지하던 형님께서 저런 모습을 보이니 직감적으로 알 것 같더라고요. 분명히 무슨 일이 있는 거라고.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형님, 무슨 일 있으세요? 무슨 일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셔도 돼요. 저 사람은 가벼워 보여도 은근히 입 무겁거든요. 비밀 다 지켜드릴게요. 정말 비밀 지켜주는 거지? 형님은 잠깐 멈칫하더니 이내 모든 이야기를 저에게 다 털어놓기 시작하셨어요. 이야기인 즉슨 아주버님이 바람을 피는 것 같다는 말이었습니다. 야근이 잦은 회사가 아닌데 요즘 들어 부쩍 야근이 잦아졌고 말투가 퉁명스러워졌다는 둥.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어 뭘 따져 물을 수도 없고 답답해 죽을 노릇이라는 이야기. 하지만 형님은 아주버님이 바람을 피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일 당장 할 수만 있다면 이혼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아니 바람 피는 게 아니라도 이혼을 하고 싶으시다니요? 그건 또 무슨 소리예요, 형님? 동서, 제사 음식 하는데 옷에 음식 냄새 배는 게 싫다고 집을 나가 있겠대. 동서는 이게 이해가 돼? 납득이 가? 동서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아, 저라면 당장 뺨 한 대 세게 날리고 이혼하자 했죠. 형님도 엄청 답답하고 속상하고 스트레스 받으셨겠네요. 내가 오죽 속상했음 동서한테 전화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 보아하니 동서도 어머님 때문에 스트레스 장난 아니게 받는 것 같던데. 진짜 말도 마세요, 형님. 형님이랑 아주버님 보면서 좀 배워라. 만화가 때려치고 공무원이나 하라는 둥. 어찌나 공무원 타령을 하시는지. 이제는 자는데도 꿈속에서 공무원 하라는 소리가 귓가에 맴돈다니깐요. 동서. 그런 거 하나하나 신경 쓸 필요 없어. 어차피 지금 만화가 생활하는 것도 동서가 좋아서 하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동서는 동서만의 길을 우직하게 가.
이런저런 말에 휘둘리지 말고. 그리고 공무원? 껍데기만 안정적이고 좋아 보이지. 박봉에, 민원처리에 말도 마. 이쪽 근처로는 눈길도 돌리지 마. 저희는 각자의 고민과 스트레스들을 들어주면서 도원결의를 맺었습니다. 그 옛날 복숭아 나무 아래에서 의리를 다짐한 유비와 간우, 장비처럼 말이죠. 속으로는 설마 아주버님이 바람을 피고 있겠냐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 생각은 아버님의 제사 당일날 현실이 되었습니다. 동서, 맞았어. 내 생각이 맞았다고. 네? 무슨 생각이요? 저 인간 바람 피는 거 맞더라. 내가 문자랑 카톡 내용 보여주면서 이게 뭐냐고 소리 질렀는데 되려 어쩌라는 거냐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거 있지. 내가 기가 막혀서. 예? 이미 이혼 서류는 진작에 제출했어. 동서, 나 진짜 어떡하지? 오늘 제사 너무 지내기 싫어. 그 새끼는 이미 출근했고 살아생전 나한테 잘해주셨던 아버님께는 죽을 죄를 짓는 것 같아 죄송하지만 그래도 진짜 제사 너무 지내기 싫어, 동서. 이걸 어떡하면 좋지? 그럼 형님, 저희 이렇게 해요. 어머님께는 제사 당일 무조건 음식을 사서 하지 말고 직접 굽고 튀기라고 신신당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을 무시하고 집 앞 재래시장에서 제사에 쓰이는 음식들을 몇 가지 골고루 산 다음 아버님께는 따로 죄송하다고 인사를 올린 뒤 제사상을 뒤집어 엎어버리자는 계획을 말씀드렸지요. 형님은 저의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 있다가 말이 끝나자마자 미친 듯이 박장대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동서. 이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생각보다 재미있는 사람이었네? 동서도 가슴 깊숙이 칼을 품고 있었구나? 저도 쌓인 거 많기도 하고 형님이 그렇게 속상해 하시니까 같이 속상한 것도 있고 아주버님 하는 행동이 괘씸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뒤섞이니까 그런 계획이 세워지더라고요. 좋아, 좋아. 오늘 진짜 볼만하겠다. 근데 도련님한테는 뭐라고 말하게? 그건 제가 알아서 잘 말할게요. 형님은 지금 바로 시장 가셔서 전이랑 튀김 같은 것 좀 사다 주세요. 오케이, 알았어, 동서. 저녁에 만나자. 형님과 뒤로 나자빠질 만큼 은밀한 계획을 세운 뒤 저는 남편에게 곧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은 잠자코 저의 계획을 듣더니 한숨을 푹 내쉬며 그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 우리 형이랑 엄마도 정신 좀 차려야 돼. 엎을 거면 제대로 엎어, 알겠지? 라는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이로써 어머님 그리고 아주버님 편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확실해졌지요.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퇴근을 하고 저도 일찌감치 작업을 마무리한 다음 어머님과 아주버님이 집으로 오기 전 저희끼리 집에 먼저 모여 아버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부디 오늘의 만행을 용서해달라는 말도 잊지 않고 그렇게 저녁 8시가 되었을 무렵 어머님과 아주버님은 뭐가 그렇게 신이 나셨는지 콧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자, 얼마나 음식 준비를 잘했는지 저게 뭐야? 에? 왜 엄마? 에? 이게 뭐야? 콧노래를 흥얼거리던 두 모자의 얼굴은 제사상을 보자마자 급격하게 굳어졌습니다. 당연히 그럴 만도 하지요. 직접 만들어져 있어야 할 제사 음식들은 일회용 비닐랩에 쌓여져서 판매될 법한 비주얼을 띠며 제사상 위에 올라가 있고 준비해야 할 가짓수도 눈에 띄게 적었으니 당연히 두 눈이 휘둥그레져서 튀어나올 법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어머님과 아주버님의 급발진이 시작되었어요. 야! 너 내 말을 뭘로 알아들은 거야? 이게 공무원이라 오냐 예쁘게만 봐줬더니 제사상을 이따위로 준비해? 음식을 못하겠음. 차라리 얘한테라도 물어봐서 정성 들여 준비라도 해놓던가. 이거는 뭐 음식물 찌끄레기를 주워다 온 것도 아니고 뭐냐 이게? 야, 너 내가 뭐라고 했어? 아버지 제사상에 올라갈 음식은 좋은 기름, 좋은 재료로 직접 만들라고 말했어, 안 했어? 진짜 이게 요즘 왜 이래? 미쳤냐? 돌았어? 두말할 필요도 없다. 당장 제사 음식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라. 어머니 말 안 들려? 가만히 멀뚱멀뚱 서서 뭘 쳐다보고 있어? 다시 준비하라니까! 잠깐만,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거 안 늘어나? 형님은 상에 올라간 음식들을 집어들여 아주버님께 미친 듯이 던졌고
옷에 음식 냄새와 기름 냄새가 배이는 것을 죽도록 싫어하는 아주버님은 마치 미쳐버린 사람처럼 괴성을 지르며 겉옷을 벗어 던지고 와이셔츠를 찢으면서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마치 답답한 동물원을 탈출하는 미친 고릴라 같기도 했죠. 자기 아들이 음식을 처맞고 뛰쳐나가는데 어머님은 가만히 구경만 하고 계셨을까요? 그때부터 막장 드라마에나 쓰일 것 같은 상황이 펼쳐지기 시작했답니다. 너 진짜 정신이 나갔구나. 시아버지 제삿날에 너도 제사밥 얻어먹고 싶어서 발버둥을 치는 거냐 지금? 그래, 오냐. 네가 그렇게 소원이라면 해주마. 제사밥 얻어먹고 싶어서 발악하는 건 당신이겠지. 아줌마도 음식 처먹기 전에 당장 내 집에서 꺼져. 당신 아들이랑 나 오늘부로 남남이니까.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게 왜 네 집이야? 우리 아들 집이지. 아이고, 당신 아들이 말 안 했나 봐. 하기사, 그 알량한 자존심에 집 명의자를 바꿨다는 말을 감히 어떻게 하겠어? 미안한데요. 이 집 내 명의로 바뀐 지 한참 됐거든요. 당신 아들 바람펴서 나랑 이혼할 거고요. 이미 이혼 서류도 접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긴 말하지 마시고 제 집에서 꺼져 주시겠어요? 주거 침입으로 신고하기 전에? 잠시만. 당장 우리가 같이 살고 있었는데 네가 이렇게 내쫓아버리면 나랑 재영이는 당장에 어디에 가서 살라는 말이야. 그것까지 지금 제가 신경을 써드려야 하는 건가요? 문 밖에서 미친 고릴라처럼 날뛰는 아주버님이 씩씩대며 문 앞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어머님은 급발진을 멈춘 채 불쌍한 사람 코스프레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타겟은 형님에게서 저희에게로 넘어왔지요. 예, 수연아. 너희 돈 잘 번다고 그랬었지. 집도 꽤 넓다고 들었는데 당분간 재영이랑 나랑 너네 집에서 신세 좀 치자. 응? 네 형님이 우리를 맨몸으로 내쫓으려고 한다 얘.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어머님. 저희 집에는 어머님이랑 아주버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단 1평, 아니 0.5평도요. 뭐? 아니 너까지 1억이야? 네, 어머님. 어떡해요? 졸지에 믿었던 공무원 며느리한테 쫓겨나서 노숙하는 신세가 되셨네요. 저희 집에 발톱 하나라도 들여보세요. 제가 집안에 들어가서 소금을 한 바가지 퍼서 어머님이랑 아주버님 면상이랑 몸에 확 끼얹어 버리려니까. 그 잘나디 잘난 공무원 아드님이랑 뭐 월세방에 들어가시든 모텔방 장기투숙을 하시든 아님 뭐 서울역 가서 노숙을 하시든 알아서 하세요. 돈도 못 벌고 꼬질꼬질한 며느리는 도와드릴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으니까. 야, 재훈아. 너는 네 마누라가 이러면 옆에서 엄마 편들 생각을 해야지 멀뚱멀뚱 구경만 하고 서 있어? 엄마랑 형이 지금 할 말이 있다고 생각해? 진짜 내가 여태까지 쭉 참았는데 나도 이젠 더 이상 못 보겠다. 형이랑 엄마가 뭘 잘못했는지를 생각하는 게 우선인 것 같은데 우리도 이제는 엄마 도와줄 생각 없으니까 우리 도움 기대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야, 이재훈! 진짜 너 1억이야? 넌 입 닥치고 어머님은 서 있지 말고 당장 저희 집에서 나가세요. 여기서 한마디라도 더 하면 저 바로 경찰 부릅니다. 형님은 112 번호가 찍혀있는 휴대전화를 어머님 면전에다 대고 흔들어 보이면서 넋이 나간 어머니의 등을 떠밀어 집에서 내쫓고 문을 닫았습니다. 이로써 상황은 깔끔하게 일단락되었지요. 한바탕 폭풍우가 몰고 간 집안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습니다. 부모님께는 죄송해서 어떡해요. 그래도 엄마이고 형인데 제가 너무 몹쓸 짓을 했나 싶네요. 아니에요. 엄마랑 형도 언젠가는 한번 크게 당했어야 했어요. 안 그럼 정신 못 차렸을 거예요. 지금도 못 차렸겠지만. 그럼 집 정리만 해놓고 저희도 이만 가볼게요. 형님, 저는 형님 인생을 응원해요. 알죠, 제 마음? 당연히 알지. 그동안 가족으로 만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 고마웠어. 그래도 우리 종종 만나는 거다? 그럼요.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형님. 저희는 흐트러져 있는 집안을 정리한 다음 집 밖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들려온 소식은 형님과 아주버님이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회사 내에서 불륜을 저지른 것이 밝혀져 공무원 직위는 해제되었다는 것, 마지막으로 모아둔 돈을 모두 위자료로 지불하는 바람에 돈이 없어진 아주버님과 어머님은 길거리를 떠돌다가 결국 모텔에 장기 투숙을 하면서 근근히 지내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쯤 되면 되었을까 싶어 마음을 열어볼까 싶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과를 할 때쯤 마음을 한번 열어보려고 해요. 기가 막힌 저의 사연은 여기서 끝을 맺어보려 합니다. 형님과는 이혼을 하고 난 뒤에도 종종 만나며 언니 동생을 하는 좋은 사이가 되었어요. 제 차기작으로 시작했던 일상툰도 많은 사랑 속에서 막을 내리게 되었고요. 이제 당분간은 시끄러운 속도 쉬어갈 겸 또 다른 웹툰도 준비할 겸 휴식 기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으니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을 조금이라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작은 바람을 마지막으로 이만 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